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기점으로 중세 천년 역사를 스토리텔링 할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중세가 시작되는 그 즈음 초기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중세 개막을 알린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추적하다가 이제 훈족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훈족이 바로 이 한나라 무제의 흉노족 토벌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양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무제로 인해서 이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 훈족이나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들이 무대였던 그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자, 지난 시간부터 다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비잔틴 제국 1000년간 지켜낸 그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부인 황후 테오도라를 주인공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는 뭐니 해도 500년대죠. 바로 이 시대의 절반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치세기와 겹칩니다. 527년부터 565년까지 통치했죠. 자,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제국은 급전직하 쇠락의 길을 걷게 되긴 하지만 말이죠. 자, 유스티니아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비잔틴 황제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노죠. 제노. 이 제노가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 동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하는 게 476년이니까 그의 제2기간 어떻습니까? 제2년, 3년 그쯤에 서쪽 로마가 망한 거죠. 자, 당시 동로마도 안팎의 도전에 시달렸는데 바깥은 야만족의 위협은 여전히 있었고요. 또 이 제국이 위태위태한 가운데에서도 이 동방의 교회들은 신학 논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초대교회사 편에서 마지막 편에서 살펴봤는데, 자, 451년 칼케돈 신경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게 이제 한 몸 예수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런 기독론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정통파, 소위 말하는 칼케돈파가 있었지만 이걸 거부한 비칼케돈파,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이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비칼케돈파, 비정통파, 이단으로 정제된 이들 가운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단성론자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네스토리우스파 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스토리우스파는요, 나중에 동방으로 쭉쭉 가가지고 당나라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는 이게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네스토리우스파의 흐름, 그 선교 방향, 동쪽으로 갔던 그 선교, 이런 여정도 애들이 한번 따라가면서 좀 자세한 영상을 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제노 황제는 이제 제국이 신학 논쟁으로 갈라지니까 둘이 화해해라,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서 연합령을 발표합니다. 갈등을 치유하려는 목적이었는데, 하지만 양측의 반대로 결국 좌절하게 되죠. 이 제노는요, 굉장히 이제 음주 과다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인인 황후 아리아드네가 남편 제노를 어떻게 죽이는가? 산채로
관에 넣어서 죽였다고 하네요. 와우, 어떤 최초의 어떤 엽기적인 그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면. 자, 황후는 존경받는 궁정 관리인 아나스타시우스를 차기 황제로 추대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나서요. 자, 아나스타시우스, 자, 이 사람은 이제 서유럽에서 당시 큰 왕국을 이룬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에게 면류관을 선물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나름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는 황실의 경호대장인 유스티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죽습니다. 자, 다음 황제가 바로 유스티누스인데요. 자, 이 사람은 발칸반도의 빈농가,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출신이에요. 그는 전직 돼지치기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황실 경호대장으로까지 승진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나중에 그로도 황제가 되거든요. 거의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직 돼지치기에서 황제가 되는 그야말로 초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 이처럼 비잔틴 제국은 나름 이 혈통,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실력과 운이 있으면 황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사회였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었죠. 자, 그는 즉위할 때 나이가 68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나이죠. 자, 그래서 자식이 없었고요. 조카를 입양해가지고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자, 그 조카가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삼촌 유스티누스, 또 유스티니아누스. 자, 유스티니아누스. 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등장한 세 번째 대제의 출현입니다. 첫 번째 대제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두 번째, 마지막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자, 그를 왜 대제라고 하는가? 그는 업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업적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겠죠. 자, 오늘날 현대 법은요, 바로 근대 유럽의 법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대 유럽의 법이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법전이죠. 자, 두 번째 업적은 뭐냐?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죠. 성소피아 성당. 오늘날 이스탄불 가시면은요, 이거 보고 오시죠. 다. 이거 안 보고 온 사람 없을 겁니다. 바로 성소피아 성당. 이걸 짓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도다. 자, 세 번째 업적은요, 바로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재정복자,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약간 과천이긴 합니다. 왜냐,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등장하기 전 비잔틴 제국 영토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정복한 땅이 어땠는가? 바로 이랬어요. 정복한 땅, 바로 이 아프리카 정복했고요. 스페인의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본토 정복합니다. 하지만 원래 로마 제국 여기까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갈리아 지방,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영국 다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여간 뭐 상당 부분 이탈리아 반도 본토, 여기가 로마 제국의 본산이잖아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여긴 다 이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 부분 회복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업적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는 누가 뭐래도 이제 유스티니아누스예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황후 테오도라가 없었다면 이 황후의 지혜 그리고 내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황후가 없었다면요, 그는 진작 황제에서 쫓겨났을 인물입니다. 탕근 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를 알려면은 그 황후 테오도라와의 정말 드라마 같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테오도라는요, 500년경 시리아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이주하죠. 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상한 뜻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이 고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이게 뭐였는가? 바로 전차 경기였거든요. 제국에서 전차 경기. 이 테오도라의 아버지는 곰 조련사로 경주장 서커스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춤추는 무희였습니다. 테오도라 역시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의 테오도라도 이 어린 나이에 무희가 됩니다. 춤추는 이제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춤꾼. 이
전차 경기 막간에 이제 뭘 하는가? 외설스러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신체 중요 부위만 이 보리로 가린 채 나체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리가 그 보리를 쪼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뭐 퇴폐스러운 이 룸살롱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음란한 그런 공연이죠. 자, 그런 것들을 했던 무의가 바로 이제 엄마였고, 그리고 그 딸 테오도라도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테오도라는 10대 후반에 로마 관리에 첩이 돼가지고 결혼하는데, 이 관리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버려지게 되죠. 완전히 이제 굶고 이제 완전 곤경에 처해가지고 무작정 아무 집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때 집주인 티모시라고 하는 집주인이 굉장히 친절한 도움을 베풀어요. 자, 이 주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칼케돈 공의의 이후 이단으로 정제된 이 단성론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티모시의 이 선한 성품, 인품에 감복해서 테오도라는 독실한 기독교로 거듭나죠. 그리고 이 티모시의 도움으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돌아온 그녀는 과거의 테오도라가 아니죠. 이 정숙한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환락의 과거를 버리고 이제 배를 짜서 이제 옷을 만들면서 생활을 했죠. 당시 전차 경주는 이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정치에서는 두 개의 정당, 즉 녹색당과 청색당이 아주 불꽃 튀는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그런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청색당의 열렬한 후원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노총각이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청색당의 옷을 만드는 22살의 테오도라와 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첫눈에 완전히 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끈질긴 구애 끝에 마침내 승낙을 얻게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라를 만날 당시 유스티니아누스는 삼촌 유스티누스가 황제였죠. 그 황제, 삼촌인 황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자,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당시에 이 황제 조카와 길거리 천민의 결혼은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떻게 하는가? 자, 523년 삼촌인 황제와 원로원을 설득해서 이 계급 간 자유로운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하고 나서 그해 결혼을 하죠. 와, 이 정도면 뭐 진짜 찐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서 2년 후 525년 유스티니아누스는 부황제가 됩니다. 왜냐? 삼촌인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527년 삼촌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와우, 인생 완전 초대박이 난 겁니다. 길거리 천민에서 황후가 된 거예요, 황후. 자, 황후가 된 테오도라는 남편과 함께 VIP석, 귀빈석에 앉아서 전차 경기를 구경했죠. 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격세지감을 느꼈겠죠. 한때 저 아래 경기장에서 외설스러운 춤을 추던 무희였는데, 테오도라는 아마 이때 이 모든 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처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굳게 믿었을 겁니다. 이 테오도라는요, 비잔틴 제국의 수많은 황제 중에서 가장 많은 자선을 베푼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치를 멀리하고 이 황실 재산으로 극빈자 구호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꽃길만 펼쳐진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자, 남편이 황제로 즉위한 지 5년 후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532년 니카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청색당과 녹색당의 대립은 이 전차 경기가 끝난 후 이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비화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성소피아 성당도 완전히 불에 타죠. 그리고 이 틈을 노려서 황제의 정적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는요, 트라키아 지방으로 도망갈 채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황후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황후로부터 불같은 꾸중을 듣죠. 황후가 이렇게 혼냈다고 하네요. 위중한 상황에서 여인이지만 저는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대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태는 그대만이 수습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합니까? 황제께서 도망가면 재물을 가지고 목숨을 구하겠지만 평생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안락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 자주색 황포가 가장 고상한 수위라는 경고를 믿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이다. 즉 황제로 싸우다 죽어라 이 말이죠. 와우. 이 송곳 같은 황후의 질책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결사각오를 다지죠.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자 당대 최고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를 시위 현장에 투입해서 이 폭도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 진압으로 결국 3만 명이 죽게 되죠. 물론 약간 과잉 진압의 성격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때 도망갔으면 아무도 이 둘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황제의 오른팔인 벨리사리우스 장군 역시 아내가 누구냐? 안토니아인데 그 안토니아도 천민이었대요. 마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그 황제의 그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겠죠. 자, 이후 유스티니아누스는 파괴된 도시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532년부터 5년간 불에 탄 성소피아 성당 재건에 나서죠. 자, 이때 건축 자재는 그야말로 국제적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자, 그리스에서 녹색의 대리석을,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나물,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의 흑석, 까만 돌을, 심지어 에페소스,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나오죠. 그 에페소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 즉 아데미 신전의 기둥을 뽑아가지고 또 건축자재로 썼다고 합니다. 자, 완공 후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네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도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짓고 나서 이러한 독백을 한 거죠. 자, 오늘날은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가시면은 바로 이거 봅니다. 비잔틴 건축의 정수인,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인, 자, 이게 바로 고딕 성당이 유럽에 출현한 그 13세기까지 600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죠. 자, 이 비잔틴 건축은요, 이 중앙부에 도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에 바로 천상의 우주를 상징하는 큰 도움이 있죠. 하지만 당시 서유럽에서는 이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의 어떤 로마네스크 양식,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 보이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비잔틴 교회는 아까 보신 대로 중앙부에 천상의 우주를 상징하는 큰 도움을 대표로 한다. 비잔틴 교회 안에는요, 내부 장식을 전부 모자이크로 했는데, 모자이크, 이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 성소피아 성당도 이 내부 이런 그 모자이크 양식이 많아요. 기독교 관련된 성화를 많이 이제 집어넣었죠. 하지만 이 양식은 전부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723년 성상금지령이 발표됩니다. 황제 레오 3세가 선포하는데 그는 성화를 혐오합니다. 이게 이제 계명 위반이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 대한 위반이라 생각을 하고서 제국 내 모든 성상 금지령,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이 모자이크는 전부 회칠로 인해서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787년 성상이 다시 합법화되죠. 그 당시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제국은 성상 옹호론자와 또 성상 파괴론자 간의 격렬한 갈등 상황을 겪고요. 자칫 내전 상황으로 치닫죠. 결국 최후 승자는 성상 옹호론자가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회치됐던 무덤, 이 모자이크는 다시 복원이 되죠. 그리고 1453년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죠.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어때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형상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에 의해서 다시 성소피아 성당의 모자이크는 다시 회칠이 되죠. 그리고 1935년 오늘날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이 아타티르크는 여기를 박물관으로 지정하면서 모자이크의 일부를 이제 복원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을 겪은 게 바로 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이제 발표하는데 529년에, 자, 이것은 바로 현대 국가의 법이 근대 유럽의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근대 유럽의 법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국가 법의 그 기초가 되는 법이다.
자, 이 당시, 이 법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이 테오도시우스 2세의 법전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법전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조항이 다수였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의 갈등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판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제 유전 유죄가 판을 쳤을 겁니다. 자, 이 법전이 만들어질 때 황후 테오도라는요, 이 법전 안에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을 죽이는 것, 여성 살인은요, 그다지 형벌이 세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여성을 형벌이 굉장히 중형으로 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딸도 이 아들과 동등한 유상 상속권을 보장받게 된 게 이 법전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황후는요, 사창가 여인의 재활에 굉장히 힘쓰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린 시절 무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껴서 그랬을 겁니다. 포주의 매질과 또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했고요. 그리고 살인적인 이자, 이게 다 불법으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548년 이 황후 테오도라는 48세에 암으로 죽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요, 그 이후 18년 동안 더 살게 되는데 그 18년 동안 재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수했다고 하네요. 자, 그야말로 찐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황후는요, 생전에 단성론 기독교도와 교제를 했습니다. 왜냐? 과거 알렉산드리에서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단성론 기독교의 지도자인 티모시였잖아요. 당시 칼케돈 신경 정통파는 뭐냐? 바로 두 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 선포했는데, 이 단성론은 뭐냐? 바로 신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인성이 그 신성 안에 하나를 합쳐졌다. 그래서 하나의 본성만이 남는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황후는요, 이 정통이라는 이 이름만 있고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당시 귀족 종교인들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하네요. 이 황후가 죽고 나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5년 후, 황후가 죽은 지 5년 후인 553년 제5차 종교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 단성론, 과거 이단으로 정제됐던 이 단성론에 대한 재심이 열리는데, 황제의 바람과는 달리 또 황후의 소원과는 달리 이 단성론은 다시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회 이렇게 황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임무는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비잔틴 제국 안에서는요,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성자 니콜라스의 전승을 유행시키고 수도에 이 기념 성당을 건축했는데요. 이 니콜라스는 이 터키 서남부에 있는 무라의 주교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이 무라를 거쳐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 일정 가운데 무라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무라의 주교였던 니콜라스 이후에 이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자가 됩니다. 니콜라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가난한 집에서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 못 가는 세 자매, 그리고 아버지가 막 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돈이 든 가죽 주머니를 굴뚝을 통해서 던져줍니다. 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첫 딸이 시집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창틀에 말려놓은 양말에다가 은하를 잔뜩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둘째 딸이 시집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아버지가 다시 또 그분이 올 걸로 예상하고 이걸 지켜봤다고 해요. 돈을 던지고 가자 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가 죽은 12월 6일은 세인트 니콜라스 축일로 지켜지는데, 이 발음, 이게 변화돼가지고 이 세인트 니콜라스, 이게 산타클로스가 된 거라고 하네요. 자,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의 모자이크. 자, 어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느낌이 납니까? 자, 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어떻습니까? 서로마 영토 탈환의 꿈을 이제
결국 실현하게 되는데, 자, 533년 이 반달 왕국은 손쉽게 정복을 하게 되죠. 당시 반달 왕국은 족장인 겐세리크가 죽고 나서 엄청난 내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동고투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탈리아 본토는 무려 17년이 걸리는 거예요. 고트 전쟁이라고 하는 17년이 걸리죠. 535년에서 553년. 당시 비잔틴 제국은 동쪽의 페르시아 도발로 인해서 전선이 확대되어 가지고 뭐 금방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업적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자,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쓴 엥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혁명은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저쪽에서 찾아왔다. 자, 혁명. 이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이 뭡니까? 바로 제위 5년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에서 있었던 니카의 반란. 그건 진압했잖아요. 근데 그게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혁명은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저 아라비아 사막 반도 저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자, 565년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죠. 그리고 5년 후 570년 무함마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전사, 그가 만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전사에 의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회복한 땅은 전부 빼앗기고요. 제국 완전히 반토막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비잔틴 제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의 또 환상적인 배우자 황후 테오도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